정성호 장관 이 비판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의 징계 시효가 17일에 끝났습니다. 결국 대검이 술반입과 같은 핵심 징계 사유들을 뺀 내용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나중에 이 내용들을 추가하려면 절차가 꽤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게 화근이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사 그 박상용이 진짜 이 검사 한 명 징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아주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 국불성 의원님이 좀 이런 거는 좀 사이다 맡을 수 있게끔 홍콩용을 좀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또 다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박상용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회유하고 압박을 가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네. 관련해서 대검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또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거는 너무 낮아. 맞죠. 그리고 대검의 언론 공지 보면 너무 화가 나. 뭐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 박상용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하지 않았다. 방금 최 차장님이 언급해 주신 회유, 압박, 거짓 진술은 들어가 있지 않고 자백을 요구한 사실이다. 그렇지. 그리고 술 관련해 가지고 이 관리를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맞아요. 법 기술을 활용해서 약간의 좀 물타기가 들어간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정지 2개월 너무 가볍잖아, 솔직히.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무 가볍잖아. 근데 이나마도 우리가 이제 매불쇼나 이런 데서 막 때리고 했으니까 그나마도 이게 나온 거죠. 그나마 이 정도 나온 거예요. 왜냐면 감찰부장이 박아놓고 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 저쪽에서 마지막으로 박아놓고 간 사람. 그렇습니다. 지금 대검. 예.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 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 청구 권한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데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 별개보다는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 네, 이제 인천에서 보고 있는 게 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거, 선서하지 않고 했던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보고 있다는 건데,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검 감찰부장 박아놓고 갔는 그 인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건데 사실 아쉽죠. 이제 징계시효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다뤄지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자백 강요라든지 이런 등등등, 그다음에 형량거래 이런 게 징계시효가 남아 있냐 없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쟁점으로. 네. 그다음에 사실 여기 유사청문회라고 했는데 유사청문회 라는 단어를 청문회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진짜 청문회인 줄 아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당내 회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가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말을 하다가 스스로 이상한 걸 자백하기도 했습니다만 성과는 좀 있었어요. 성과는 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를 포괄적으로 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검 감찰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꺼번에 대검에서 감찰했던 것 플러스 최근에 저지른 징계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까지 싹 다 보겠다라는 취지죠. 이제 징계를 조금 더 세게 할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세게 할 거고. 예, 그래서 요거는 세게 해야 되는 거고. 네. 법무부 이거 우리가 왜 법을 바꿨습니까? 검찰총장만 감찰하고 징계할 수 있게 했다가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네. 법을 바꾼 이유를 저는 정성호 장관이 보여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최근 뉴스 중에 그나마도 제일 좀 약간 좀 숨쉴 만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에 하나 명확해진 것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검사는 검사를
검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도 아, 명확해요. 이건 정확합니다. 네. 검사는 검사를 검사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예. 그 예전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도 네. 징계가 비슷했습니다. 딱 네. 이 정도 수준의 징계를 줬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고 그렇습니다. 예, 거짓 진술, 허위 진술, 그다음 거짓 자백까지 강요한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는 아주 경징계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똑같은 상황이죠. 네. 징계 시효에 대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시효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지금 사법거래냐 진술조작이냐 이렇게 나오면 중대범죄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백 강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뭘로 마사지를 했냐면 자백 강요라는 거는 검사가 의욕이 넘쳐가지고 범죄자한테 야 빨리 풀어 뭐 이랬다는 정도로 싹 넘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백을 강요했거나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했거나 결과를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대형 범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탈탈 털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법거래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조작 허위 진술 요구가 있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시효 지났으면 그건 그 자체로 법정으로 보내면 됩니다.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정성호 장관께서 그 정도까지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징계에서 멈출 부분이 아니라 이거 처벌까지 가야 되는 문제다. 예, 맞습니다. 네. 예. 혹시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 뭐 이게 생각해 보면 시작이 한동훈이 채널A 사건 때 핸드폰 비번 공개하지 않은 것까지 거슬러 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민간인이 아닌 공직자라면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라는 차원에서 수사에 임해 주는 것이 품위 유지 아닌가요? 정석 아닌가요? 네. 그런데 검사는 왜 이렇게 행동해도 되느냐? 그러게요.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 거부하는 것은 민간인은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는 해야 됩니다. 그거 선서 거부 안 할 거면 대한민국 공무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에 가는 것으로 아유, 다스려야 될 맞습니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국회법도 공직자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유, 좋습니다. 좀 시간이 이게 참 큰일 났네. 시간이 없는데. 우리 또 신장식 의원님, 네. 이거 뭐 이게 지금 너무 많은데 요 얘기만 그냥 짧게 좀 할까 네, 네, 하고 네. 마무리를 좀 오늘은 좀 짓고 다음에 또 시간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노조 파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파업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거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의 몫을 가집니다. 한때 재헌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네. 우리 신장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노조의 권익을 위해서 일생을 또 싸워오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도로 살겠는데 뭘 벌써 일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그 관련해서 어떤 관점인지 궁금한 게 참고로 일생 파업 전문가로 살아왔던 누구야? 안진걸. 안진걸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은 네. 이번 파업만큼은 안 된다. 오, 굉장히 과하다. 충격적이야. 좀 오. 과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파업 전문가로서 네. 아유. 파업 선배로서 네. 이거는 안 된다. 왜냐? 예. 너무 이거는 오히려 잃는 게 더 많다. 파업 전문가도 이걸 말리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파업 전문가인 김영훈 장관도 말리고 있잖아요. 노동부 장관. 파업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 파업 전문가는 파업 천재죠. 김영훈이 네. 민주노총 위원장, 그 다음에 그 코레일 노조위원장 하면서.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국면에서 우리가 그 한번 잘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본주의가 그냥 하나의 자본주의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주 자본주의라고 해서 주주이익 극대화 미국 자본주의죠. 그다음에 하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해서 스테이크홀드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노동자, 주주,
지역 주민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 회사를 키운 사람들이고 이 회사의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될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이 사회에도 지역 주민도 들어가고요. 소비자도 들어가고 노동자도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회사의 이 성과, 이익이 누구의 것인가? 주주만의 것인가? 노동자들만의 것인가? 그다음에 뭐 재벌 총수 회장님만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 그 물건을 사준 소비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그 터를 내준 지역사회 주민들, 협력업체 여기까지 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그 회사가 성취한 업적을 나눠 가질 이해관계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사건을 이 삼성전자 이 건도 저는 그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도 연대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한 거든 네. 다 그 얘기예요. 아니 나라에서 전기 공급 제대로 안 해줬으면 물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었다면 그쪽 평택이나 용인의 주민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삼성이 됐을까요? 그 정도 업적이 있었을까요? 노동자만의 것도 아니고 주주만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초과 이윤을 세수를 통해서 어떻게 나눌 건가? 그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눌 건가에 대해서 저는 사측도 노동자 측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다 내가 잘해서 다 된 거다. 저는 그 접근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저도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이슈잖아요.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신장식 의원이 은근슬쩍 제 전공에만 끼어 들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독일에서 이제 사회적 코퍼라티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처럼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분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신장식 의원의 이야기는 현재의 삼성 노조를 그래도 노동운동하는 좋은 이제 노조로 이제 보는 선의의 좀 시각이 깔려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엘리트 이기주의적으로 보여요. 삼성 노조가 우리 전통적 의미의 노조라든가 노동운동하는 세력으로서 노동자 자본주의라든가 노동자가 참여된 이 수정자부적 민주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존의 노동자들과 다른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우린 많이 받아도 돼. 우리는 그 중간에 놀러 가도 돼. 이런 식의 제가 보기에는 좀 엘리트주의가 포함되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국민들을 전혀 설득 못 하고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지지가 안 붙나 보군요. 이걸 내가 볼 때는 뭐 항상 노조가 파업하면 그래도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힘을 실어주잖아요. 네. 정치 세력도 힘을 실어주는 쪽도 있고. 네. 근데 이번엔 설득력이 없는지 그런 게 별로 안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긴급 조정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론이 포위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론. 이때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장식 변호사가 신장식 의원이 했던 사회적 코퍼라티즘이라면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공동체적 가치로서 포위를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참 죄송한 그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인데 내부 와해가 돼요. 여론에 의해서. 내부 와해. 이게 보통 이제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이 이거 더 많이 잃는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리를 이번 기회에 지금보다 사측에서 처음 제시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얻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다 잃는데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실리를 조금 더 챙길 수는 있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거 버티지 못한다. 네. 오랜 경험상 알겠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데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분들은. 당장 뭔가 좀 눈앞에 좀 돈이 보여서 그런가? 그렇겠죠. 네. 그게 뭐 액수가 집 한 채 값이니까 집 한 채도 꽤 괜찮은 집 한 채. 안진걸 소장님은 언제나 이제 노조를 항상 노조의 권익을 위해서 싸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다들 인정하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삼성 노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본인들에게 더 나쁜 선택이다. 이러지 마라. 네. 이 파업 천재가 이런 조언을 사실 이제 흥미로운 게 최근에 이준석 씨라고 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봤습니다. 뭐 그 안에서요? 네, 네. 그 안에서 음. 인사를 이제 뭐 지나가다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제 모니터 노트북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네.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한테 사과받고 싶다. 왜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네. 2018년에 7월에 권력과 조폭 하면서 성남국제마피아파 조폭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방송을 한 그 거예요. 내용은 그거 아시죠? 알고 난리 있습니다. 났으니까. 그런데 네.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네.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초반에 샤오미 그 한국 총판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성남에선 건실한 사업가 그 대우를 받았어요. 엄청 신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분이 다른 사건으로 지금 수감이 돼 있는데 아마 올해 연말에 형기가 만료됩니다. 되게 네. 오래 살았다고. 네, 형기가 만료되는데 들은 거 이준석 들었습니다. 이분이 입을 지금 닫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박철민이란 이제 얘는 전직이에요. 네. 이준석보다 한 9년 어립니다. 9년. 근데 조폭 세계에서 9년은 뭐 얼굴도 못 쳐다보는 그런 관계라고 하던데 이 박철민이가 이준석과 이재명이 서로 간에 이제 돈을 뭐 상납을 하고 특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이 또 그렇게 됐어요. 네. 방송은 박철민이 나오지는 않는데 네. 그 방송이 그렇게 돼서 이 이준석 씨가 사실은 이번에 이 박철민이에 대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지금 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준석은 이재명을 만난 적도 없고 뭐 돈은커녕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20억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억은 어디서 났냐? 여기 김영진 있죠. 그러니까 네. 이준석, 그러니까 이 셋은 다 성남 국제 마피아파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김영진에게 너 태국 가서 인터넷 도박해. 내가 돈 대줄 테니까. 해서 김영진이 태국에서 번 인터넷 도박 수익이 이재명에게 상납이 됐다. 요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림을 구성하고 나중에 이제 김영진이 파타야에서 살인 사건을 저질러서 베트남으로 도피하는데 그 도피에 김영진을 베트남으로 도피시킨 것도 이재명이다. 라고 박철민이가 이제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니까 이런 것들 그냥 다 묻혀버린 겁니다. 다 묻혔다가 지금 다시 이게 사건이 시작이 돼가지고 문제는 이 이준석 대표는 사실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재명과.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과 관계가 있다고 찍혀가지고 제가 이분 쪽에 물어보니까 가석방이 모범수죠. 완전 모범. 가석방이 전부 다 개각됐답니다. 네. 그래갖고 형기를 100% 채운답니다. 그 얘기는 가석방, 음. 저는 가석방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인지는 몰랐고. 그러니까. 근데 이 이준석 씨를 구치소 안에서 보셨어요? 네네. 저희 같은 사동에 네.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오다가 사건이 막 밖에서 좀 시끄러웠는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옛날에 네. 조폭 상납 이게 그런 얘기 알고 있죠, 그분도. 뭐 그런 저 자체가 일단 저렇게 20억 얘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디테일한 얘기인지는 지금 들었고 네. 이준석 대표하고 뭐 같은 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기 이제 독방에 지금 네. 이분이 또 독방에 있어요? 네, 그 격리 뭐라고 뭐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함부로 말씀드리면 사회 격리 뭐 예, 이런 그래서 거는, 이제 좀 혼자 계시고 거의 뭐 흉악범 취급을 정치범 같이 돼버렸네요, 이분이. 뭐 그런지 어떤지까지는 내막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사고 그다음에 굉장히 예의 바르고 예. 이제 그 안에서도 보니까 완전 모범수더라고요. 모범수고 근데 뭐 대화할 기회가 네.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예. 잠깐씩 이렇게 대기할 때 네. 인사하다가 보니까 이제 몇 마디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디테일한 얘기인지는 제가 몰랐는데 후배들이나 제가 이제 뭐 사건과 연루돼서 후배들이 저에게 예. 있지 않은 얘기를 다 하고 다 저한테 던지고 네. 책임을 저한테 몰고 이래서 제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해서 저는 이제 나가면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요, 변호사님.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봉 기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렇게 겹쳐 보면 뭐 이런 것들 뭐 박철민 씨가 뭐 후배라니까 있지 않은 사실들이 이제 막 있는 사실로 뭐 둔갑이 되면서 그게 이제 이준석 씨한테 피해가 가고 뭐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닌가
지금은 좀 약간 내려놨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네. 일정 부분 모범수로 생활을 하고 되게 제가 듣기로 9년째인가 그렇다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해외 인터넷 도박 그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제일 많이 형량이 받았다. 그 정도 형량이 안 나와요. 그게. 제일 많이 받았다. 근데 이분은 이재명 그 조폭 뇌물 상납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검찰 수사 단계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준석한테 이재명에게 상납한 걸 불면 이 사건 봐줄게. 라는 식의 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네. 뭐 저 근데 뭐 그런 뭐 예, 자세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네.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한테 이재명을 잡는데 협조하면 너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제안이 형량 거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준석 밑에 같은 태국에 갔던 그 김영진에게도 같은 식의 제안, 형량 거래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준석과 김영진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 없는 얘기를 지어내란 것이냐라고 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구형을 엄청 세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준석도 사실은 자기 뭐 해외 인터넷 도박 뭐 이런 거 사이트, 그러니까 김영진은 태국에서 했잖아요. 네. 제 기억이 제가 듣기로 이준석 씨는 중국에서 했다는 것 같아요. 서버를 두고. 그러니까 둘은 각각 한 건데 이준석이 김영진의 뭐 배우다, 몸통이다 이런 식으로 엮어갖고 이재명에게 그래서 돈을 수익금을 줬다. 줬다 이 구조였어요. 수사 자체가.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또 방송이 되고 그러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파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 이 방송에 대해서 네.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거였구나. 아니 만약에 진짜 일반인이 나 조폭 아닌데 저 박철민이는 처음에는 조폭 연루설이 아니고요. 나중에는 얘가 수원지검에다가 이재명은 성남국제 마피아파의 고문이라고 고발합니다. 조폭 연루설이 아니고 이재명은 그건 너무 조폭 고문이다. 너무 많이 간 거 아닐까요? 지금 그렇게 이제 재밌는 게 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국민의힘 전직 성남시 의원이고 삼선했고 뒤에 지금 지입으로도 국민의힘하고 박철민 지가 쓴 편지에 보면 본인이 쓴 편지에 보면 윤석열도 언급이 됩니다.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이준석한테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형님을 도와줄 수 있다. 형님의 옥바라지를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다. 뭐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박철민이가 이재명을 조폭 고문이라고 수원지검에 고발했잖아요. 고발한 게 지금 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 남부청 그래서 뭐 네. 보니까 수사 접견 하고 수사 있죠. 접견을 왔다 갔다 해서 네. 아직도 뭐 수사 접견 할 게 있나 네. 그랬는데 그 일이군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언론에서 안 써요. 제가 나가가지고 매불쇼든 뭐든 나가가지고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1개 2팀 해소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전화해가지고 다 확인하고 써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무고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고라는 것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뭐 장난쳤다가 뭐 공권력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 뭐 이런 죄예요. 근데 박철민이 거짓말로 이제 무고 혐의를 받고 무고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은 이재명 대통령도 있고 아까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씨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수사 접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교도소에 있는 김영진도 수사 접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사팀에 물어보니까 이거 그냥 단순 무고 이건 100% 무고잖아요. 허위사실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무고 수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후까지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수사는 깊게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겠다. 라는 거라서 이 사건이 지금은 이제 수면 아래로 좀 그러니까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특검과 별개로 이재명 조폭 연루설 요 사건은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준석 대표는 제가 이 사건으로 피해 엄청 본 거예요. 이제 이런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을 저하고 뭐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할 수도 없지만 뭐 잠깐씩 이렇게 뭐 인사하거나 그럴 때 보면 일단 굉장히 신사고 공부를 엄청 하더라고 방에서 이제 책 많이 보고 공부 엄청 많이 하고 이런데 잠깐씩 얘기해 보면 아휴 뭐 다 말로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분이 조폭하다 손을 씻었어요. 그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서 손을 씻고 나름대로 머리가 좋은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오미 그 한국 총판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갖고 강남에 사무실을 얻은 거예요. 성남국제 마피아파가 아니고 강남국제 마피아파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 형님은
너무 조직에 신경도 안 쓰고 나오지도 않고 거의 그냥 탈퇴한 사람이었다는 거고 성남이 아니고 강남국제마피아파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준석 씨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굉장히 고초를 이분이 왜 독방에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까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좀 뭐 관리 대상 네. 같은 느낌이에요. 뭐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근데 생활은 진짜 성실하게 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저보다 이제 연배가 조금 낮던데 들어보니 81년생. 네. 근데 하여튼 매너가 너무 좋아서 저 사실 깜짝 놀랐는데 네. 조금 이제 저도 6개월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네. 나중에 조금 뭐 안면이 많이 생기고 나서 네. 괜찮냐 뭐 그랬대. 아유 저 뭐 이로 말도 다 못합니다.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에 연루되는 바람에 네.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가석방 보통 이제 이렇게까지 오래 그렇죠. 형기를 다 채우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피해가 갔고 손해를 본 거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했더라고요. 포기했죠. 네, 말을 내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만기까지 참다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별건으로 또 엮어가지고 뭐 딴 장난을 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제 어제 재판 얘기로 네.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어제 재판 대장동 사건 2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통상 재판이 대장동 사건이 얼마나 그때 큰 사건입니까? 또 대통령이 저 피의자로 피고인으로 또 네. 그 대통령 재판은 멈췄지만 근데 네. 어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큰 재판에 원래 기자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딱 그 속기 워딩 칠러는 기자단에서 보낸 그 대표 기자 한 명만 왔고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2명 있었다고 기자분들 하더라고요.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법정에 들어가시는 사진만 지금 다 언론 보도에 나와 있고 네. 정작 진짜 법정에서 뭐가 다뤄졌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뭐 저도 이제 오늘 오전에 인터넷 이렇게 봤는데 네. 뭐 전혀 뭐 기사도 없고 관심이 없으신 건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전혀 기사가 없으시더라고요. 그 전에 윤석열 정권 때 네. 그때 석방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네. 한 열 몇 명씩 줄 서 계셨습니다. 집 앞에. 집 앞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네. 생활이 안 돼서 이제 뭐 같이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었죠. 근데 그분들이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게 구속됐더니 핸드폰이 죽어서 번호를 바꿨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제 메신저들이 살아 있어서 네. 뭐 소통을 하고자 하면 될 텐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참 정말 한 명도 연락을 안 근데 하십니다. 이게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걸 좀 원인을 찾아보고 싶은데 이번 국정조사도 그렇고 대장동 재판도 그렇고 그 많던 기자들이 남욱 변호사에게 연락을 안 합니다. 연락을 안 하고 어떤 기자한테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도 전화로 좀 해주시고 했다면서요. 아니 한번 네. 본 적 있는데 네. 한번 이제 친한 네. 친구여서 네. 친해져서 한번 네. 인사를 와갖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은 지금 뭐 기사를 쓰는 담당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특검하면 뭐 저희 뭐 후배들 좀 잘 챙겨주세요.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뭐 기사를 쓸 생각이 있었으면 네. 기사를 쓰는 분들이 연락을 했겠죠. 그랬겠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그렇지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나 심각합니다, 뭐 이런 진짜로. 추측을 하는 거죠. 언론 지형이 정말 심각하고요. 아예 특검 자체를 시작 못하게 하려고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아주 작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어제도 제가 이제 증언을 하루 종일 했는데 예. 오전에는 그 유동규 본부장이 저 몰래 2023년 3월 4월에 예. 그 저하고 대화를 녹음한 거를 이제 오전에는 틀었고 증거조사의 이유로 오후에는 이제 제가 4시간 5시간에 7시까지 2시 15분부터 시작해서 7시에 끝났으니까 거의 한 5시간 네. 가까이 증언을 했는데 좀 중요한 글쎄요. 내용이 꽤 많이 나왔어요. 어제 뭐 중요한 새로운 내용이 내용들,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확인된 것들. 네. 내용들, 확인된 내용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때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뭐 여기 방송 나와서 말씀드리고 이런 거가 유동규 본부장도 그걸 인정한 부분,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관심이 없으신 건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전혀
그런 게 보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뭐 어찌됐든 오늘 일부 간단하게나마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텐데 오전에 유동규 본부장이 재판부에 낸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오전은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녹음 파일 재생하다가 끝났는데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이 뭐냐면 2023년 3월 4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셀 때잖아요. 정권 딱 집고 나서 1년 안 됐을 때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게 2023년 1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강백신이나 오미준이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음 달에 2023년 2월 한 달 뒤부터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대장동으로 구속을 실패하자 새로운 사건들을 만들어내는데 기억납니다. 대북 송금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요. 그때 변호사비 대납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맞아요. 얘기는 싹 없어지고 대북 송금 사건이 막 시끄러워졌었죠. 그러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을 벌려가지고 하는데 그 벌리는 과정 그리고 그때 또 시작된 게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가 내사 단계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됐는데 2023년 3월에 4월에 검찰의 걱정은 뭐냐면 남욱 변호사한테 어떻게든 뭐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해가지고 자기들 유리하게 유동규와 말을 다 맞춰놨는데 법정에 나가서 만약에 그 검찰에서 한 말을 뒤집을까 봐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동규에게 통화를 한번 해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되는 게 검사와 통화를 하셨다면서요? 저한테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자꾸 전화를 달라고 하는데 부적절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뭐가 부적절하냐 사실 확인하는 건데 전화해봐라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들 검사님이 하셔갖고 이제 제가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가 전화 와서 좀 전화 달라고 한다 유동규 본부장이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뭐 피고인들끼리 그렇게 연락을 하거나 그러는 게 이제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게 조심하는데 그래서 통화를 했고 보니까 두 번이 다 재판이 있던 날 이제 돌아가면서 저는 이제 뭐 근처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숙소가 있어서 걸어와서 와오고 유동규 본부장 화성에 살아서 서초동에서 화성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그 사이에 유동규 본부장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통화를 했더라고요. 어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어제 내용을 어제 처음 들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제가 김만배 회장님을 엄청 욕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이제 유동규 본부장과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뭐 소위 주범으로 몰아서 주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김만배 회장님과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그 윗선의 어떤 계획 아니겠느냐 이런 대화들이에요. 이런 대화들이고. 근데 이게 국정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틀었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제공을 했겠죠. 남욱 변호사는 녹음을 안 했으니까. 네, 몰랐습니다. 둘이 통화했으니까 몰랐고. 당연히 유동규가 녹음을 해서 여기저기 좀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 기자회견까지 열렸었는데 예전에 그 화면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계획이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지성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딱 짜고 넷이 합의를 다 본 거야. 합의 다 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업군하고 유착했고 그래서 사업권을 나한테 이제 주면서 회장님 사업권을 주면서 천여동 1호를 형이 받기로 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뭐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자기 3년만 살 거라는 얘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거든.
대장동 수사팀의 주장대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외압으로 항소를 막은 것이라면 이는 유례를 찾기 힘든 독재자의 방식으로 범죄자들 입에 돈벼락을 쏟아준 역사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정의구현의 여야는 없어야 합니다. 범죄를 소탕하고 올바른 판결로 네. 뭐 이분 얘기를 들을 건 없는 것 같고 네. 저기 보면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통화를 검사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원래 공범끼리 보석 상태에서는 통화하면 안 되겠죠. 근데 검사가 해보라고 해서 한 건데 이렇게 또 나중에 써먹으려고 장치를 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저 녹음을 듣고 나 저도 이게 이제 저렇게 들으시는 거하고 1시간 17분이던데 그걸 다 들으시면 듣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뭐 어쨌든 제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재판부에 드렸어요. 저게 일단 저걸 녹음할 당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검찰이 김만배 회장하고 저를 완전히 이간질 시켜놔서 제가 굉장히 김만배 회장님한테 화가 나 있을 상황입니다. 2015년도 수원 사건 때 김만배 회장님이 자기의 인맥들, 검찰 인맥들을 동원해서 사업권을 뺏기 위해서 저를 구속시켰다. 이게 확인이 됐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검찰 수사의 결에 따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저게 2023년 3월 10일, 4월 10일 뭐 이렇더라고요. 그때의 일이고 그게 이제 전제고 두 번째는 일기 수사팀에서 저를 수사하신 그 담당 검사님은 그냥 결대로 수사를 하셨어요. 결대로 수사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에 같이 있었던 남재영 검사라는 친구가 그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는. 남재영 검사가 정영학 회계사의 엑셀 파일을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익이 많이 날 줄 알고 다 해놓고 초과이익 환수종을 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고 이거는 사실 특검에서 수사하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남재영 검사라는 친구가 정영학 회사를 수사를 담당했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정영학 녹취록과 정영학의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됐으니까 저의 얘기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데 정영학 회계사님은 이제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겁이 나서 그랬을 뭐 저랑 비슷한 상황과 처지였을 것 같은데 남재영 검사가 또 회계사 출신이에요.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정영학 회계사의 수사를 맡았던 것 같고 그 두 사람의 수사 과정에서 주범이 이제 정영학 회계사는 빠져나가고 주범이 사실은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던 저와 김만배 회장님 둘이 이 사업의 주범이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를 담당했던 검사님은 저를 조사해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이제 뒤로 물러난 게 맞는데 그렇게 해서 조사를 막 받으면 이제 불려 올라가서 다시 정리했던 내용을 지우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막 뭐 담당 부장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막 얼굴 싸우고 얼굴 빨개서 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녹음할 당시에도 저는 얘기를 했던 거고 유동규 본부장은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들이 있을 테니까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저는 제가 거의 유도신문 당하시던데 뭐 쭉 들어보니 맞장구 치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이런 거는 아까 좀 전에 이거 우리 공 기자님이 틀으신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기도 보면 저는 나는 솔직히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 발 빠진 건데 내가 주범이 됐는데 만배영이 이제 만배영하고 김만배 회장님하고 저를 이제 완전 이간질 시켜놨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김만배 회장님이 그럼 혹시 그분들 윗선들 그분들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나를 이렇게 주범으로 모은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의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그러니까 하여간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가장 협조할 때 통화 녹음인 거죠. 그리고 어제 사람들은
되게 제가 이게 나중에 특검이 되면 제 얘기가 확인되는 대목을 제가 어제 듣다가 딱 찾았어요. 어떤 겁니까? 뭐냐면 네. 윤석열 검찰이 뭐라고 예. 지금도 얘기를 하냐면 김용과 정진상의 얘기는 남욱이 먼저 했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남욱 변호사가 먼저 진술해놓고 이제 와서 그리고 딴소리한다. 예. 이 녹취록을 정진상 실장 재판에 지금 증거로 제출했다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어제 제가 처음 들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형 이렇게 얘기를 해. 제가 마치 먼저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형 2013년 그러니까 제가 유동규한테 형 제가 2013년 2월 달에 형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제가 2천만 원을 갖다 줬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근데 실제 그 공소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제가 먼저 인사를 하려고 2천만 원을 갖다 준 걸로 공소장에 되어 있고 재판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 녹취록을 보니까 형이 달라 그래서 내가 갖다 줬잖아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요? 예. 근데 뭐 아무도 모르지. 저만 아는 그런 디테일을 이제 저만 듣고 제가 씩 웃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만들어졌다는 어떤 일정한 정황 증거 정도는 되는 그러니까 거지. 재판에서는 달라고 한 적 없고 그냥 먼저 갖다 준 걸로 돼 있고.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사가 남욱 씨가 먼저 갖다 줬다면요. 이렇게 검사가 그 수사 과정에서는 유동규가 그렇게 자백을 했다. 남욱 씨가 돈을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없는 사실이다. 뭐 유동규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들고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검사의 조사와 공소장과 재판 내용은 남욱이 그 유동규한테 설날 떡값으로 2천만 원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 돈을 1,000만 원은 정진상 1,000만 원은 김용을 줬고 그랬기 때문에 남욱이가 먼저 떡값을 줬으니까 2달 후에 유동규가 3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거다. 그게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수사를 받았고 저도 2022년 10월 달에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서 제가 나중에 맞다 하고 인정을 하게 된 건데 그 녹취록을 보면 형이 달라 그래서 내가 줬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떡값을 달라 그래서 줬잖아 이렇게 돼 있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다른 얘기죠. 그건 다른 얘기잖아. 이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들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그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형이 달라 그래서 준 거잖아. 근데 유동규가 그냥 넘어간다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해. 이렇게 그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복잡한 건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제가 웃었어요. 나중에 이제 특검을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서 김용과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 말이 맞다는 게 확인이 다 될 거다. 그리고 뭐 심지어 그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실은 검사가 설계하고 유동규와 합을 맞춰서 설계를 하고 추가적인 증언자가 필요하니까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협조를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이렇게 간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이제 저희 배임에 유죄로 인정된 유동규의 증언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증언이 있어서 제가 증언을 하면서 유동규 본인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길래 제가 따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네가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제가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따졌더니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렇게 검찰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야. 검찰에서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게 우리 배임에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뭐 사건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유죄가 인정된 이유가 2014년 6월 28일 경에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김용 넷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고 그 소위 의형제 모임입니다. 의형제를 맺고 그날 김만배에게 4억 원을 주기로 사실상 내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배임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네. 판결문에 돼 있어요. 네. 판결문이 이제 판결문인데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진술을 아무도 하지 않는데 유동규 혼자 그 진술을 했다고 나와요. 이게 여기 판결문을 보면 그 얘기를 유동규가 법정에서 했고 뭐 검사하고 했고 네. 그래서 유동규의 얘기가 이제 맞다는 전제에서 저희가 유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 제가 그 부분을 그 부분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사실상 2014년 6월 28일 날 사업자로 사실상 내정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수용으로 확정돼서 공모가 되기로 한 게 자료상 네. 2014년 8월 17일인가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게요. 네. 2014년이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6월에 재선을 합니다. 재선을 해서 초반에 그러니까 자기가 2010년에 당선됐을 때 대장동 개발 그리고 이 개발 수익으로 뭐 저기 1공단에 그 좀 황폐화된 곳을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약속을 그 성남시가 그때 돈이 없었잖아요. 네, 모라토리엄 그렇게 선언해가지고 알고 돈이 있습니다. 없었다 보니까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직 시작은 안 했을 때예요. 근데 2014년 6월에 재선이 딱 되자마자 요걸 해서 공약을 뭐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이 사업자들은 환지 방식으로 냈잖아요. 민간 개발 해달라고 네, 했고 민간 처음에는 개발을 원했죠. 민간 예. 개발 정 안 되면 그러니까 민간 공동 합동 개발을 네. 하더라도 환지 방식과 뭐 소용 방식을 좀 섞어서 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근데 환지 네. 방식이 정확히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땅을 네. 논이나 밭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아파트로 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인허가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 그 주변에 인프라도 짓고 도로도 짓고 공원도 만들고 네. 뭐 그래서 한 50% 정도는 뭐 그 간보유리니 뭐니 이런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50% 정도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 도시의 기반 시설들을 네. 만들고 네.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뭐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얻어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시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어쨌든 어떤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뭐 네.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니, 도시개발 근데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땅 주인의 입장에서 대장동 땅 원주민의 입장에서 네. 환지 방식을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가 강제로 수용하게 됐을 때랑 네. 환지 방식으로 했을 때랑 조금 차이가 있죠. 지주들이 네. 가져가는 땅값, 네. 땅값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되면 땅값을 아무래도 싸게 가져갈 거고 민간이 사업을 진행하면 수용을 할 때보다는 땅값을 많이 줍니다. 네. 많이 주는데 대장동 사업은 이제 그것도 지금 뭐 저희를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땅을 싸게 뺏어와서 네. 땅을 싸게 뺏어와갖고 이익을 독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 뭐 국정조사 조사 때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 사업을 진행할 때 땅값을 300만 원을 계약했잖아요. 예. 김만배 회장님이 수용해갖고 진행하실 때 240에서 270만 원을 주셨어요. 한 10에서 15% 그 차이네요. 정도.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민간 사업을 진행할 때보다 조금 땅을 싸게 사간 건 맞는데 네. 그만큼 다 1공단 공원화비와 성남시 다 갖고 갔습니다. 그 돈 다 갖고 갔는데 어쨌든 사람 그 뭐 저쪽 뭐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그게 다 이게 호도돼 있고 충분히 언론에서 이제 나중에는 내용들을 안 하는데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들을 안 하죠.